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변화와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한편으론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나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서요. 오늘은 보수 중진으로 통하는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 중요한 1심 재판을 앞둔 상황 속에 외연 확장을 지금 모색하는 걸까요?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Мисс Бо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Вот спрошу я у этого Чемпупеля, блядь, что случилось?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 얘기 안 한다고 모르는 거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증거들이 무슨 북한말 공부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심사는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 언제 투입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투입되는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관심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외신 보도도 있고요. 오늘 국회 국정감사 지금 막바지인데요. 이와 관련된 국정감사도 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ome already appear to be inside Ukraine, according to two Western intelligence officials. Have said that, yes, a small number of North Korean troops are actually in Ukraine. 정식적으로 투입된 정보는 없다. 그러나 크루스크 등 전장에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자,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투입이 된 것 같다, 진입한 것 같다라는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당국의 설명은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은 정보는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나 가능성만큼은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설명보다 조금 더 나아간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NGO, 그러니까 비정부 단체, 민간 단체죠. 리투아니아, 인근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리투아니아 소재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어떤 민간 활동 단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 부대와 북한군이 육안으로 첫 접촉했다. 그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가서 뭐가 전투를 벌였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생존. 근데 브라투인 서류를 갖고 있다. 러시아 거주 몽골계 원주민. 뭐 그런 서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 명 생존이고요. 전원 사망했다. 물론 이 전체 북한군 규모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접촉을 했다. 전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을 빼고 모두 사망했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설명들이 다 달라요. 외신 보도, 그다음에 우리 군 당국, 그다음에 미국 쪽, 그다음에 이 NGO 민간단체 설명인데 민간단체 설명이 가장 많이 가 있거든요. 구체적이고요. 자, 리투아니아의 소재 NGO 주장, 뭐 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은 빠른 것 같지만 이 신빙성 그리고 저 설명의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는 쿠르스크 지역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출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것은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그 러시아 지역 파병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투입에 가장 민감한 국가가 어디일까?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아마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가장 먼저 확인된 내용을 발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북한군이 파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판단에 복잡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파병이라고 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파병될 때는 원래 자기네 국가의 군복과 무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것을 숨기고 싶으니까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인들의 군복을 입히고 물자를 줘서 설령 북한군이 잡혔을 때에도 이게 북한군이 아니고 러시아 소수민족의 군대다라고 우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복장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이 NGO가 발표한 내용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서 주목되는 게 지금 생존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라트인 서류, 그러니까 러시아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 이거는 동원을 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위장일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런 게 나왔는데 지금요. 네, 한 열흘 전 보도에서도 보면 그 북쪽 러시아로 간 그 북한 군인들에게 위장 신분증을 만들어서 줬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다. 설령 이들이 뭐 체포되거나 또는 뭐 전사했을 경우에도 신분증을 보게 되면 러시아인이다. 사람들이니까요. 네네. 그런 위장 가능성도 있다고 저런 갑자기 무슨 브라트인 서류를 갖고 있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은요. 아무튼 이런 보도 굉장히 사실은 가장 앞서간 어떤 설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러시아 사령관들이 아무도 한국어를 할 줄 몰라. 뭐 이건 그렇겠죠. 러시아 사령관들이 한국어를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러시아인들에게,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여기는 이제 큰 골칫거리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 지원 NGO가 역시 설명을 좀 이 매체를 통해서 좀 내놨는데 아까 신빙성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투입됐는데 저런 사람하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진짜 있었다고. 그럼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거는 역시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의사소통 문제가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군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전투를 한다면 당연히 언어가 통해야 되고 뭐 공격을 하건 방어를 하건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사격을 하건 또는 그 부대가 무리를 이루어서 같은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보도되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은 마치 그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말을 못한다고 해서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뭐 반대로 따지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언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들은 또 소통하기를 싫어하겠죠. 보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협력이 되지 않으면 특히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하는 군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도움이 없으면 어느 지역인지도 제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저런 것들이 북한군 피해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을 줄 것으로 봅니다. 엄유식 총장님은 실제 이제 군 복무 기간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군에 복무할 때 전장이라든가 위급 상황에서 사실은 좀 북한군인한테 러시아 단어를 그러니까 이 군사 다 용어 군사에 필요한 단어를 한번 10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 전장에서 쓸 때 그게 급박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이 그렇게 배운다고 나오나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평상시에 그 외국어를 뭐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공부하더라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이제 한국군이 한미 연합 연습을 할 때 주로 영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연습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저것도 충분히 준비 기간을 두고 러시아 지역에 투입됐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기간에 급박하게 그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언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북한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전투력 발휘에도 예.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처음에는요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갔다. 근데 그 특수부대의 전투력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 가지 뭐 이런 언어 문제도 있고 여러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파병된 이 북한 군인들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영상을 통해서 공개된 북한군의 모습은 되게 덩치도 작고 왜소하고 이런 예. 모습이거든요. 예. 하지만 폭풍군단, 11군단은 그야말로 특수작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대들이고 물론 그 폭풍군단의 최정예 요원들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최정예가 아닌 그 다음에 병력들을 아마 보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이 오로지 몸 하나 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는 뭐 체력 예. 그리고 전술 전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전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특수작전군의 그 성격에 맞도록 상당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군도 아마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파병된 북한군이 진짜 파병이냐 위장 파병이냐 아니면 사실상 용병이냐 우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군과 함께 투입이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파병을 하면서 왜 독자적으로 지휘를 하고 작전을 하는 선택을 안 했을까요? 이거는 러시아 쪽이 원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모른 척하기 위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그 참전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예. 그 상대하는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많은 또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또는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가는데 일단 제한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군 입장에서 스스로도 너무도 생소한 지역에 가서 그 전투를 수행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필요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북한은 보면 그냥 맨몸에 특수작전 군인들만 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대별로 체계적으로 제대를 이루어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전적으로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언어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장 파병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우려하는 목소 중 하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이 되면 실전 경험을 쌓는 거 아니냐. 전쟁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북한은 실전 경험이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상황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아마 북한군이 뭐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000여 명이 간 것은 확실하고 특히 이제 쿠르스크 인근 지역으로 3,000여 명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3,000여 명의 병력이 쿠르스크 인근으로 가서 전투에 투입된다면 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인명들이 전부 희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뭐 여러 가지의 뭐 의도는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병력들의 손실, 피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북한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또 추가적으로 병력을 또 보내는 고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자칫하면 북한이 스스로 둔 악수에 빠져서 현명한 길을 찾지 못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은 이 파병 사실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주민들도 모르게 하고 있고 뭐 훈련 간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고 그리고 군인들로부터 군인들이 핸드폰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까지 뭔가 조치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안 알리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있고요. 근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북한군을 러시아가 요청을 한 거는 그만큼 병력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증거겠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건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나온 설명이에요. 러시아에서 B형,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로 부대를 편성해서 전쟁에 투입을 한다. 환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부대를 간염 바이러스 이름을 따서 만든 BC 러시아 돌격중대. 이게 지금 뭐 루안스크, 도네츠크, 러시아 점령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아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감자니까 아마 뭔가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저 정도면요. 오묘식 총장님, 이 정도로 병력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네, 사실 그 처참한 거죠.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환자들이 전장터로 간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전쟁 동안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것은 뭐 비단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년간의 전쟁 동안 너무도 많은 그 군인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젊은 청년이나 인력이 있으면 전쟁터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자지만 얼마 전에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동원해서 전쟁터에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전투 현장에 보낼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간염에 걸린 수감자들을 전쟁터로 보낸다. 그리고 B, C 무슨 돌격중대. 간염 바이러스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짜 오명식 총장님 말씀대로 약간 처참한 상황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에서 동시에 지금 핵과 관련된 동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려성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очередную тренировк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сдерживания. Отработаем действия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о управлению примене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 практическими пуска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и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Подчеркну,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втягиваться в новую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однако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ядерные силы на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ой достаточности. 1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북 길조금 풍계리에서의 내부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시점은 마찬가지로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러시아와 북한에서 각각 보이고 있는 정황들이에요. 오명식 총장님,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전쟁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의 승리에서.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나토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뭐 아직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주변국들의 관여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의 저러한 언급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이 전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갖고 있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를 말해주는 것 같고요. 북한은 뭡니까? 혹시 북한이 뭔가 지금 핵실험 조짐인데 그 사이에 무슨 혹시라도 ICBM 얘기도 나와요? 러시아로부터 무슨 기술 이전을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요? 네, 지난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이제 조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위성 발사나 또는 핵실험에 대한 어떤 기술을 충분히 인수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고 7차 핵실험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뭐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ICBM 발사나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1월 5일 날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 결과에 따라서 아마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특히 나토,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뭔가의 의도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서 걱정되는 대목은 뭔가 기술 이전이 이미 간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면밀히 분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얘기 좀 더 해보죠. 김정은의 딸 김주애, 이름이 김주애로 알려져 있죠.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주변이 거의 이렇게 막 받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후계자 지위로 간 거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식장에 나오시자 존재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촌기를 당연히 펼쳐가시는 모든 일을 맡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주애. 지금 11살로 알려져 있죠? 11살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은 북한 서열 2위. 무릎 꿇고 귓속말로 하고 있죠. 지금 김주애한테. 그리고 고모예요. 김여정. 안내해 줍니다. 우리 측에서. 일로 오시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대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인 김정은. 뭐 손짓 이렇게 쭉 하니까 가서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보좌를 받고 있어요. 옆에서. 이쯤 되면 이거 심상치 않다는데. 그런데요. 앞서 나온 설명과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저 봉건적 사이기 때문에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산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김주애는 후계자는 아니다. 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유학 가 있었거든요. 유학 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김주애를 계속 띄우는 것은 그 아들 유학을 은폐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이 김주애를 굉장히 예뻐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머니 총장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석인데요. 진짜 후계자 지위로 가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은폐하는 거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은폐 차원에서 저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정보 당국이나 북한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위로 아들이 한 명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은이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자기의 후계를 어쨌든 이제 3대 세습 독자를 하고 있고 이제 4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를 어쨌건 내놔야 되는데 11살의 어린 딸을 벌써부터 노출시키는 것이 보통의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후계의 그 스케줄하고는 좀 특이하다는 거 보기 때문에 저게 과연 맞을까? 사실 저기 김주애를 저렇게 떠받드는 모습은 김주애가 후계자라서 저렇다기보다는 그냥 김정은의 딸이니까 저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모도 그럽니까? 뭐 고모도 어떤 약간 내부적으로 어떤 뭐 약속을 통해서 김주애를 당분간은 저렇게 그 떠받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의 외부적인 여러 가지 그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일단 뭐 추측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은폐를 하려고 저러는 건지 진짜 뭐가 있어서 가는 건지.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나이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김정은 4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후계자를 거론할 나이인가요 그게? 그 이제 김정은 관련해서 뭐 우리 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것을 보면 몸무게가 뭐 140kg에 이른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몸무게가 140kg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후계자를 빨리 이렇게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도 장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후계자의 문제를 뭐 고민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뭐 그 김정은의 자녀가 뭐 3명인지 또는 이제 맨 위에 아들이 1명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지만이 후계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북한군, 네, 북한 상황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의 민심의 보응을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었어야 하지 않나. 대통령이 좀 읽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요. 제열처럼과 밥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걸렸어요. 왜?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로 이제 당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내용, 그 대목을 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화 연결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요즘 통하시는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과 인터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앵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기자회견 관련된 영상 짧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말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그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그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정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메시지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당의 그 변화와 쇄신 중에서는 당정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들, 그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협력적 관계로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특별감찰관을 촉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당면한 임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요, 오늘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최근에 드러난 문제들 뭐 이런 취지의 표현을 좀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11월 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걸 강조했는데 왜 시한이 11월입니까? 그 여러 차례 한 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1월 15일과 11월 25일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와 관련된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 그 누구든지 법률적인 아주 기초적인 상식만 있는 분들도 이것은 유죄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에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설마 당대표가 그런 죄를 지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동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주 골수 지지자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른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릴 텐데 그때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과감하고 자신 있게 문제를 지적하고 공격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마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논란일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시기를 얘기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많이 쓴 단어는요. 언론들이 그 단어를 몇 번이나 썼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꽤 많이 썼는데 변화와 쇄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변화와 쇄신이라는 거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테고요. 대통령실이나 당 전체의 협력과 지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갈등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갈등 됩니까? 상황인데 그런데요. 거기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말 속에서도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단결이 문제를 덮기 위한 단결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의 목적이 그 당정 간의 갈등이 없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당정 간의 갈등을 하고 당정 간에 싸우는 한이 있어라도 저희가 당면한 이 국가적 과제가 됐든 당이 당면한 과제가 당이 맞서고 있는 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 원만한 당정 관계 그리고 갈등 없는 당정 관계를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덮어두겠다. 그거는 정치가 할 일은 아니죠. 지금 사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대상 중에 하나로 최근에 떠오른 게 특별감찰관 추천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로 가냐 어쩌나 얘기인데 아직까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의원총회의 표결로 가야 된다. 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표결 없이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총회로 간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특별감찰관 문제는 우리가 거의 공약과 가깝게 물론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원내 대표냐 당대표 분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고 이미 국민적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도입하는데 무슨 국민적 의회에서 의총에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제가 의총에서 이렇게 할 거면 의총에서 토론을 공개하고 공개 의총을 통해서 표결도 합시다라고 제가 최고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원외 대표니까 대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거 원내 문제니까 우리가 의총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이게 원외들은 상관하지 않을 문제고 원내에서 의원들끼리만 결정하실 문제라면 우리 당은 의원들만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도 궁금해하고 국민들도 다 알고 싶어 하시니까 이것을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시겠다면 공개 의총을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로 한다는 것 그건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변화와 쇄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 줬는데 사실은 기자회견이면 지나간 100일 동안에 약간의 자평 이런 게 또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작았어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께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 지난 100일 동안에 좀 부족했다고 보이는 점이 좀 있었습니까? 부족했다고 보이는 점이요? 예. 부족했다고 보이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 대표께서도 스스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있을 겁니다. 아주 눈에 띄는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은 있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저는 그게 일종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고 당정 관계를 정상화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외치지 않은 채 우리가 선거를 했다면 과연 우리가 부산 금정과 강화에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여야 대표 회담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비서실장이나 이쪽에서 저쪽 민주당 쪽과 접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아마 자기 본인의 판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 판결이 전이든 판결 이후든 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니까요. 그건 협상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지겠죠. 판결, 1심 판결 15 이게 약간 변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 관련해서 전 뭐라고 표현할까요? 측근이라고 할까요? 가깝다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씀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동훈 대표의 오늘 100일 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하는데 두 분 모셨어요. 윤희석 국민의힘 소인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가 요즘에 간단치 않은 게 내부의 이른바 친한 성향의 정치인과 약간 친윤성의 정치인이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분명히 밖에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두 분 좀 모셨는데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바로 앞에 그 편말 보이시죠? 이거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뭘 쓰셔야 돼요.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거든요.
지난 100일 동안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었고 뭐 일도 있었습니다. 점수를 100점 만점에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는지 쓰시는 거예요. 쓰세요, 바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주시지 말고 딱 생각나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차 많이 납니다. 지금요. 점수차 꽤 나요. 한쪽은 80점이면 굉장히 우 정도 점수가 우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50점 밑으로 나왔습니다. 49점이요. 그럼 일단 제가 높게 쓰신 분부터.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께서는 80점입니다. 80점이면 100점에서 20점 정도 빠진 건데 어떤 의미입니까? 80점은? 여러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패는 아니고 성공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성공에 가깝다. 네. 어떤 점을 보시고 성공에 가깝다고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 패배할 때 비대위원장 했다 이걸 떠나서 그 이후에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당대회 통해서 전폭적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에게 부과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국민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듣고 싶었던 얘기들은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잘 짚어서 얘기했던 측면 그것을 통해서 10월 16일 재보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던 것 그 정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당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이끈 한동훈 지도부는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지도부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원영섭 전 단장께서는 49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49점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직 그 점수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데 일단. 근데 일단 이러고 그게 왜 그러냐?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점수를 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어떤 그 정치적인 성과라는 걸 따져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빠르다. 평가가. 그러니까 수학 문제인데 답을 내기도 전에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답을 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10점이든 5점이든 내릴 텐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ING 진행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49점을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평가가 어렵다는 뜻의 49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영섭 전 단장께는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추가로 들어볼게요. 지금 평가를 점수로 매기가 어렵다니 그럼 그래도 100일 정도가 지났으면 우리나라에서 100일이라는 건 약간 의미를 갖는 숫자란 말이에요. 100일이라는 거는요. 그 100일 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그래도 잘했다고 판단하는 점과 이건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점 각각 뽑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잘했다라고 평가할 부분은 검투세 부분입니다. 검투세 검투세는 그 처음부터 아주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도 꽤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검투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본인이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 공방이나 이런 것도 물러서지 않는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 때 봤던 그런 유사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할 만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역시나 당정 관계입니다. 결국 이제 그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정부의 그런 성과들을 뒷받침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세계 채권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출산율과 결혼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물가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홍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여당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것이 최상병 제3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그 독대 문제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지나치게 정무적인 이슈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내려주시고요. 지금 마지막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약간 당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약간 홍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미흡했다. 그리고 당정 관계 이건 좀 미흡한 거 아니냐고 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당정 관계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의정 갈등 관련한 문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직을 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 그것을 지적을 했다는 것.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당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잘못했다고 보시는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잘한 지점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질문과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죠, 한동훈 대표.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해결을 오늘도 최우선 과제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이란 어떤 시점까지 꺼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한동훈 대표의 인식에 대해서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는 먼저 원영섭 전 단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약간 정당 내부든 아니면 보수 지지자들이든 또 국민들의 그런 그 어떤 관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게 그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 정세적인 그런 정무적인 공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런 갈무리를 해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하거나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 문제가 덧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도 사과하면 다 되는 것 같아서 사과를 했지만 그게 오히려 그런 정무적인 과거에 이제 악수였다라는 걸로 또 내부에서는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문제를 정교하게 접근을 하자라는 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의 시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윤희석 소인 대변인께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해결, 이것도 최우선 과제. 왜냐하면 11월 중에 뭐 반드시 해결해야지 뭐 된다, 이런 설명. 그리고 방금 전에 인터뷰 통했지만 김정욱 최고위원도 그런 취지의 맥락의 설명을 꺼내 놓으셨거든요. 한동훈 대표 이런 판단과 인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를 본인 선거처럼 치르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도드라졌고, 이것이 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3년 전 대선 전서부터 시작된 문제들, 특히나 뭐 여러 송사 관련해서는 검찰의 결론이 안 나온 상황이 4년 넘게 지속되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뭔가 저희 스스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시한까지 11월 말로 정한 게 아닌가. 그만큼 급하다. 이것을 더 끌었다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 안 하실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위기의식을 직접적으로 느낀 그런 표현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두 분 설명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해결한다는 거 누가 모르나, 다 문제인지 알지만 이게 이런 식은 아닌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말씀의 취지 설명이신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신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당의 중진 의원과 중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국민의힘 중진 5명의 공동 성명, 이런 내용인데 그중에 핵심 내용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향한 어떤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를 향한 지적이 꽤 좀 많이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권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당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당과 융화를 좀 해야 된다. 배신자 프레임 이거 갖추면 못 태어난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원영섭 전 단장님께 운동권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당내 일각에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운동권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구호 정치입니다. 구호 정치. 구호 정치. 예. 그러니까 화염병을 던지듯이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해결하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건데 결국 그 보수 정치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정치가 돼야 되는 거고 문제의 진단과 해결 사이에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그거를 이제 피하지 말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결해야 되려면 원인이 뭐고 인과관계가 뭐고 메커니즘이 뭐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를 그걸 토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왜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은 연계되어졌는 건지 그리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 속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원인들 그 원인을 그 마치 잠수부가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걸 찾아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제가 뭐 추측을 해봅니다. 윤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운동권 프레임에 쓸지 마라 이런 시각을 지금 보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판단된다는 중진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구호 정치에 뭔가 화답하는 모양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메시지가 대단히 선명하고 직설적이잖아요. 특히 이번에 대통령과 면담하시기에 앞서서 요구사항을 미리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미리 알려줬죠. 마치 담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 여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까? 일견 이 중진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한동훈 대표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을 대표한다는 뜻, 결론은 당 구성원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과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정치 싸움으로 봐서 대통령에게 할 말과 안 할 말 이런 것을 구분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좀 어울리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민심의 표현이었고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도 나타난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나타난 민심과 당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에서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의 시각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윤석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 자기 정치의 정의를 본인만 사는 정치, 본인만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정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분을 앞세운 정치를 자기 정치로 치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잘 보시면 명분, 그 정당화되는 어떤 명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그런 발언과 행보를 보여왔어요. 물론 명분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는 결국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기존의 정치문법과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은 마치 본인만 생각하는 정치라고 판단하시는 걸로 저는 보는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동안의 여러 행보의 결정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사람은 한동훈이다. 아마 이 얘기를 강조하는 그간의 100일 그리고 앞으로가 된다. 아마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평가합니다. 문현섭 던전다. 같은 질문이에요. 오늘도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당내 일각의 시각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몇 번 읽었는데 일단 당정과 일체, 그러니까 하나 되는 당정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고 강조되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 하에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당정이 나오는 그 문구가 딱 하나 있어요. 보니까 당정은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 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상생이라는 단어 쓸 때 그게 당연히 같은 식구끼리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같은 식구끼리는 이미 같은 식구. 이미 같은데 서로가 상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사람들 또는 이제 그
때로는 적대적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상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게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하나가 되는 과거에 뭐 20년간 같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도 또 그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표현적으로는 더 강한 표현, 당정을 좀 조화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상생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문에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걸 넣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죠. 매년 재보궐 선거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 초쯤으로. 자, 내년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대권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은 바꾸실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냐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제가 개인의 뭘 하냐 이런 차원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예요. 대선 주자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내년 재보궐 물론 내년 재보궐선거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쯤 되면 보통 총선 끝나 그다음쯤에는 꽤 많은 자리가 나와요.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선거 자리가. 그걸 염두에 둔 질문이었는데 뭐 원내가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간 애들르는 답을 했어요. 윤희석 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올 거야 예상컨대 그렇다면 출마할 걸로 보시는지 또는 다른 질문이면 출마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출마 만약에 생긴다 해도 출마 안 하실 걸로 보이고 안 할 거라. 저도 개인적으로도 출마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출마 누가 주변에서 얘기하면 말리시겠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 출마 얘기는 제가 볼 때 저희 당 국회의원 의석수 한석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본인 선거를 뛰어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 평가 받아봐라 그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상황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당 대표가 본인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는 그 과정에 전심 전력을 다할 만한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정치를 하는데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기자회견 할 때 답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판단이 그 생각,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정치 여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원영섭 전 단장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년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리가 좀 나온다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쪽에 도전을 할까 아닐까?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구에서 보궐이 발생해가지고 출마해서 배지를 단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유리한 곳이니까. 네, 그런데 그 힘든 곳에서 험지를 가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 배지를 달면 좋겠지만 배지를 달지 못하고 낙선을 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원내냐 원외냐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더 큰 그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내냐는 실제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행동하고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고 또 그러기에는 당대표라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거기에 적합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게 중요한 거지 원내냐 원외냐는 지금은 좀 부차적인 문제고 실리도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두 분이 그는 거의 같은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원영섭 전 단장께서 한동훈 대표 그 재보선 관련 가능성 얘기하시면서 더 큰 목표가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대선 관련된 걸로 들립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항상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2등 정도 나오는 최근 조사들이 꽤 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이 대선 주자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한동훈 대표,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선에서 가장 자신의 그 의견을 많이 발표할 수 있는 위치에 계세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49점을 평가한 거는 아직 그 답을 내지 않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 지금도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라는 걸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엇이냐가 이제 또 관건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고 윤석 대표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 대표 물론 굉장히 빠른 질문도 있어요. 근데 오늘 기자들이 그런 질문 하거든요 지금요. 관심사기도 하고요. 실제 여론조사 대상자도 하니까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당내에서 대권 주자라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는 여론조사 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분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이제 실제 출마 과정과 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당 대표로서 내년 9월에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게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답변이 당신과 민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권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한동훈 대표 대답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복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정치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형용 모순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 된 상황에서 내가 대표직을 발판 삼아서 대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저는 옳게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본인의 대표 활동에 따라서 민심과 당심이 반응하는 상황, 그때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너무 많이 남은 일들을 압축해서 자꾸 아시려고 하는 언론의 질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기자들, 취재인들이 뭐 그런 질문을 꽤 던졌어요. 근데 그렇게 똑 떨어지는 답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이고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사실 요즘에 많은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살짝 서로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근데 오늘 중진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어요. 이걸 잡아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오전에 이거 수년됐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어요. 날짜를 정하진 않고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아니 왜 하필 오늘 당초에 오늘 잡아한 거냐. 그리고 또 갑자기 연기는 왜 한다고 또 알리냐. 그래서 여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측근 의원은 아니 뭐 특별히 해석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가라앉히는 분위기인데 여기 또 반응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아니 오늘 한동훈 대표 일정 배려해서 취소한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이거 부주의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 부주의로 일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짧게 두 분께 어떻게 좀 보셨는지 원영섭 전 단장. 근데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예산 전국이 열리고요. 의원들이 원내대표하고 미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진 다선을 초선하고 이렇게 같이 보기보다는 관례적으로 이제 중진은 중진끼리 그리고 또 초재선 이런 분들끼리 그렇게 뭐 식사 자리도 하고 그리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지역구와 관련한 예산 관련한 또 이야기하고 또 추경호 대표가 기재부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립감도 꽤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의미의 어떤 그 만찬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만찬이었다가 하필 근데 오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불필요하게 또 해석되는 거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적절하게 이렇게 수년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더 자주 만날 일은 계속 생깁니다. 예산 전국이기도 해서. 윤석 대표는 그냥 뭐 해프니까요. 너무 부주의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도 있던데 아니 날짜를 몰랐어요?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날짜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겹쳤는데 수년하신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벌써 이 만찬을 안 했는데도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했으면은 더한 해석이 나올 거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잘 하신 거고 일정 관련해서 일정 때문에라도 해석이 나온 이 상황을 혁파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 정도로 그냥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최근은 아닙니다.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부상에서 위로 전화를 주셨죠. 직접 조문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전화를 주셨고요. 최근에 통화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여튼 뭐 만나자는 말씀도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잘 되는 일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지 뭐 그래서 여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자, 오늘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좀 하시더군요. 김건희 여사가 7월인가요? 지금 여당 소속이 아니에요. 개혁신당 대표잖아요. 허은하 대표. 전화를 했다. 전화통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방금 들으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허은하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화 내용 안에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고요. 익심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고 제가 통화할 때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죠. 나중에 익심 내용을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철원 경희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도 나와 계십니다. 김철원 교수님. 지금 7월로 보이죠? 7월 한 중순 정도 되는, 10 며칠 정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저 때도 이미 여당 소속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를 거뒀다. 여당 소속이 아니다. 이거는 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요즘은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했다. 그 녹취록이 나왔다. 이러면 이번에 또 뭔가. 이래 또 가슴이 철렁한 사건인데요. 하여튼 지금 보면 허은하 뭐 개혁신당 대표와 통화한 게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 단지 통화를 한 게 지난 7월 12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아마 허은하 의원이 시아버지 상을 당했고. 시부상. 그렇습니다. 시부상을 당해서 아마 그 개인적 위로 차원의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의리를 한번 어떤 정치적 인연을 맺으면 어떤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 어떤 견해가 달라지고 서로 당이 달라졌다고 해서 외면하진 않는. 이때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 전화를 좀 안 보나 여러 가지 한다. 것 같은데 그때 아마 7월 12일이 조금 이 시점 애매한 게 7월 23일 날 전당대를 앞두고 있었고. 전당대 직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이 시점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어떤 일심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가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허은하 의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떤 통화 내용에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허은하 의원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허은하 의원이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하고 좀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통화가 됐는데 그건 뭐 모르겠어요. 아직 뭐 그런 설명을 안 나왔는데. 이준석 의원이 아마 이거는 괜히 남의 당 일인데 끼어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묵힌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뭐 외부에 알리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근데 묵혔는데 지금 와서 이제 터진 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얘기하셨는데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인물이 꽤 되거든요.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럼 전화통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같은 맥락일까요?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에 대한 연락 이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도 한 7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이랬던 거는 보면 과거에 한번 인연을 맺었던 분들은 그분에 대한 나름대로 좀 신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허은하 의원하고도 보면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그때 다 힘을 합칠 때고 아마 허은하 의원이 그때는 아마 뭐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굉장히 당의 입장이라든가 윤석열 후보 입장을 또 적극적으로 대변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하고는 그때 아마 인연을 맺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아마 개인적 인연을 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7월 12일 이전에도 허은하 의원하고는 상당히 두세 차례 정도의 또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통화한 시점 7월 12일로 지금 딱 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이른바 일식 논란 조금 순화시키면은 그러니까 올 초에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문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무응답 답장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일십이라고 뭐
약간 공식 용어처럼 지금 돼서 설명이 되는데 바로 그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께서 저는 허은하 대표에게 시부상이니까 위로의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때 여성 의원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한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요. 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리상 전화를 하셨는데 또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또 그래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뭐 요즘 어떠시냐, 잘 지내시냐라고 툭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형식적인 말로 의례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마침 마음도 심란했는데. 그 문자 논란. 네, 그 안 그래도 그 문자 논란 때문에 마음도 심란했는데 허은하 당시 뭐 의원이 물어봐 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또 허은하 대표도 제가 보면은 외향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 맞추다 보니까 저는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서 저는 대화가 1시간 정도 충분히 저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왜 허은하 대표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김철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라든지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사실 이런 분들에 비하면 허은하 의원하고 통화했던 것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우파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건희 여사께서는 우파든 좌파든 나랑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본인 나름대로 다 컨트롤,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좀 스스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향이. 그래서 저는 다시 뭐 정리를 해보면 시부상이기 때문에 위로 전화했다가 툭 던진 어떤 인사말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이게 1시간 정도 길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철현 교수님, 약간 이 허은하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뭐 얘기했다. 그리고 뭐 앞선 인터뷰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자기 느꼈다. 이 섭섭함 이거를 약간 하소연하듯 했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할 일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읽고 씹었다 하는 그 논란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올 초에 있었는 시차를 두고 그때 알려졌죠. 그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죠. 아무튼 이런 게 좀 알려졌어요. 그런 가운데 또 허은하 대표가 근데 이게 알려졌잖아요. 본인은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7월인데 시간이 몇 달이 지난 뒤에 이제서 알려졌거든요. 처음에 어떤 이 약간 전 뭐랄까 농객인 분이 약간 뭐 비슷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황만 얘기했다가 이후에 이게 막 알려지면서 시작이 된 건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에 대해서 허은하 대표가 뭔가 의문 제기 또는 약간의 설명 이걸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내용이 처음 시작이 용산이었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요. 왜 목소리를 들었던 7월 12일이면 벌써 3개월도 지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을까? 다른 야당 뭐 대표든 다른 분들이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처럼 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용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요. 허은하 대표는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알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성표 위원장, 허은하 대표는 이른바 이걸 뭐라고 유출 경로를 할까요? 알려진 경로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알려서 얻는 이점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서 좋을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산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또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과거에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보좌해 보니까 야당일 때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하자고 해요. 그런데 이 오프 더 레코드를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를 하지 또 주변에 가까운 보좌관들이나 어떤 보좌 직원이나 또 가까운 어떤 의원들에게는 또 얘기하고 상의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허은하 대표가 본인을 보좌해주는 어떤 당직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거나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천하람 의원하고 좀 상의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이것을 처음으로 밝힌 모 패널의 어떤 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근데 왜 허나 대표는 용산이라고 딱 콕 집은 것 같거든요, 지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이 말 않기로 하는 것이 사실 예인데 예. 본인 발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본인도 사실 그 경로가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이지 저는 뭐 그런다고 해서 별 큰 다른 뜻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천호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여당이나 여권 상황에서 이걸 대통령실에 알려서 얻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득은 전혀 실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지금 용산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명태균 정치부 로컬 평가되는 우리 명태균 씨하고 통화 녹취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 전국에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것을 흘릴 일은 전혀 없는데 허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산을 지목하고 있고요. 또 허나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시사평론가도 또 용산의 소식을 전해주는 인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용산발 이거는 이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나름대로 이건 좀 개혁신당의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작품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매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그 의원이 당대표가 될 때 전당대회 때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에게 음량으로 도왔다는 것에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일일이 계속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것들 조금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또 김건희 여사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용산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 최고로 이를 때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한동훈 대표하고 어떤 김건희 여사 사이에 어떤 갈등설을 조금 부추기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면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면서 굉장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통화 녹취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좀 소강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나름대로 개혁신당에서 나름대로 조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이슈를 계속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약간의 모종의 그런 조금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천호 교수님 살짝 의심을 좀 하시. 통화 녹취가 아니라 통화했던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이면은 임기 이제 반환점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설명하는 자리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이나 어제군요. 어제 오후인데 여당에 계신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강선배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목소리 여러 가지 약간 제안 같은 얘기예요. 뭐.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좀 자제하고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활동을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약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가 잦아듭니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과를 하잖아요. 그럼 사과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물론 어떤 사인 간에 서로 간에 사과를 받아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아니 과거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이것을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의심이 나면 기소해서 재판장 가서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소명을 해서 뭐 유죄면은 뭐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무죄면은 떳떳하게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앞으로 여당과 야당 간에도 뭔가 해결이 돼야지 다시 협치의 구도로 가는 것이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과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다? 그런다면 이건 너무 편한 거죠. 일반의 국민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뭐 하다못해 뭐 교통 신호만 어기더라도 범칙금이나 뭐 과태료 내고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뭐 이렇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게 임명되면은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예방적인 조치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특검법으로 가려야 한다. 왜?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와 불기소로 끝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입장이 이제 민주당 입장인 걸로 보여요, 지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 좀 결단할 시점이 왔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부분들 또는 쇄신을 요구한 부분 모두가 김건희 여사를 지명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직접적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 뭐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도 보면 아마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명되신 분들은 저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아마 사표를 펌에 안고 다니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분들이 조금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조금 억울하지만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사퇴하도록 그리고 또 공개 활동 자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본인이 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갈 때 어떤 영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최소한도로 하는 부분 또 한동훈 대표 얘기했던 어떤 특별감찰관이라는 부분도 아마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기가 좀 편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돼야 적어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금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이런 것들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 약간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에는 키워드가 좀 준비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의도 사투리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썼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야 대표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 사투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 보고 만납시다. 여야 대표는 합시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대표도 약간 살짝 바로 한 몇 시간 뒤에 화답이 있었죠. 오늘도 또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라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역시 그것도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제가 무슨 뭐 사법 시스템을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은 재판 앞두고 계시잖아요. 대승적으로 크게 합의할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만나게 되면 그런 논의를 진지하고 실용적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만나는 원칙은 정했는데 약간씩 다르네요, 지금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난 20일 얘기고 오늘 오전에 또 굉장히 강조했어요. 당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장,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어쨌든 민생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고 뭐 AI 산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갔다는 지금 이러한 국제 정서가 안보가 지금 상당히 매우 심각한 상황. 또 한반도의 안보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또 지금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뭐 오랫동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이 13개의 혐의 그 내용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을 특검법에 담았잖아요. 요것을 저희도 이제 조금 슬림화 시켜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권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좀 빼가지고 이제는 좀 발의하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21일 면담에서 요구했던 세 번째 진실 요구에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진실 규명의 협조가 지금 특검법밖에 나는 절차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왠지 한동훈 대표가 자꾸 얼마 전부터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나 여권에서 그렇게 기대하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본인들의 바램과 다르게 나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가서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21일 면담 때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지렛대 작용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의 협상력도 높여준 그런 주목도도 높여준 것이 있는데 이제 와서 본인 볼일 다 봤다고 늑장 부린다? 이건 좀 도의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수일 부장님께 추가로 질문. 지금 뭐 민생, 뭐 법안 이런 거 시급한 거 많은데 이런 거 좀 논의하자. 뭐 물론 지금 이 북한의 파병 문제도 있지만 그런 논의가 민생을 다뤄서 뭐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민생 관련된 법안 들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 보면은 민주당이 그냥 강행한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강행하는 저희만의 법, 저희가 주장하는 뭐 노랑봉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양곡법이라든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합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임위에도.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사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기승전결 김건희 여사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쟁을 할 때 하더라도 또 민생을 챙겨야 될 때는 챙겨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김철영 교수님. 지난 20일 때는 몇 시간 만에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그때 금방 만날 거라 얘기했는데 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혹시 진짜 이재명 대표 아까 강수일 부위원장 말씀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1심 판결 이런 거 좀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여야 그 이 대표회담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형식에는 의제가 좀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보면 이것이 여야 대표회담이 빚쟁이가 빚받으러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재촉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사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제1당의 대표인 만큼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나름대로 어떤 이 일당 대표로 좀 아우라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저는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나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재촉하는 거는 뭔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번 대표회담에서 뭔가 준비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면 저는 1차 회담 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세에 대한 유예를 요구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예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선물을 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내용을 좀 꺼낼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당론하고 좀 배치되게 제3자 추천 특검을 꺼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가 채무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자 추천 특검을 꺼내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그걸 덜컥 받아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한 공감을 표시해도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얻은 게 있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거부를 한다면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발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분을 찾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 뭐 어떤 대표회담에 걸리는 거는 지금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뭐 정치적 덫이라고 얘기한 그런데 좀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정무 참모들이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어떤 협치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마 차기 대선에서 어떤 양자 구도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회담은 남북 대화처럼 앞에서는 평화지만 뒤에서는 북한 핵 개발로 뒤통수 치는 것처럼 앞에서는 협치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뒤에는 뭔가 노리는 수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두 번째 여야 대표회담은 지뢰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정부팀에서도 좀 촘촘히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그렇습니다. 것 같다. 혹시 재판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15일 날 재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5일이나 25일 날 두 번의 어떤 재판 기간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굳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불필요한 정치적 면죄부를 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15일, 25일 이후에 만나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4인 우리 그 정책위장 협의체가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생 협안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담판은 저는 25일 선거 이후에 해도 무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보수 중진 또는 뭐 보수 책사 이런 표현을 좀 받으셨죠. 윤여준 전 장관인데 오늘 오찬이 좀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시면요. 이런 모습인데 일단 오늘 나온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오찬 모습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보죠. 아이고, 먼저 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아이고, 제가 먼저 왔어야 돼요. 남양주로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신 만큼 한가하시면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뭐 나라 형편이 국제 정세나 뭐 국내 상황이나 범죄 문제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도 그러나 분명히 저렇게 군인 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적인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뭐니 해도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급선무것 같은데 오히려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 나오셔 윤여준 전 장관인가 방송 중에 통화를 했는데 뭐 어떤 얘기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 설명을 안 하시고 말을 좀 아끼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나자고 얘기가 나는데 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중진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를 하면서 만나자고 그랬다는 설명만 하시더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윤여준 전 장관 만났죠. 근데 앞서서 지난 9월에는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약간의 보수 쪽, 보수 성향에 있었던 분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중진들과 잇따라 만나는 거거든요. 앞선 또 다른 만남도 있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철현 교수님, 이 대표의 행보 무슨 의미일까 이거? 일단 저 두 분이 보면 다 나라 걱정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분들 입을 통해서 저분들이 어떤 나라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직접적으로 아마 대척점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차기의 어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수 원로들을 만나서 어떤 보수 의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환을 하고 나누게 되면 상당히 중도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저번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이 좀 주목되는 이유가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 총선 때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예, 역할했죠.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의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준석하고의 이준석 어떤 당과의 어떤 차기 대선의 어떤 연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음 대선 또 5% 이내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준석 뭐 이 후보나 아니면 개혁신당이 나름대로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포석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포석입니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신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앞으로 지금 대선을 위해서 중도 확장성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상돈 교수 그리고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수를 빼버려도 중도층이라고 해도 맞을 만큼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보수인 거지 사실 중도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사실 존경받는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넘어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좋은 일이고 이것들이 나중에 혹여라도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도울 줄 압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큰 그림을 차원에서 좋은 말씀 들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11월에 잇따라 1심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무슨 릴레이 모습이 있다는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사들을 재판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 자체가 흉기입니다. 검찰은 즉각 위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무슨 지금 재판 앞두고 무죄 서명 릴레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영상을 잠깐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인데 의원들이 저렇게 써면서 나 서명했습니다. 뭐 인증을 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은 무죄하고 누구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원 압박하는 겁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철현 교수님. 이거 좀 재판부, 사법부는 조금 부담 느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자꾸 엄청난 부담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아마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저런 것들을 릴레이를 하게 되면 사법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특히 그 15일 날 선고일 날 서초동 그 법원 앞에 다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지금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판결문을 써야 되는 아마 우리 담당 판사한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마 지난 총선 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통해서 공천을 받았던 분들이 어떤 정치적 보온을 보려고 보온을 해야 될 때긴 하겠지만 과연 저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맞을까? 특히 저는 서명운동이 저는 지금 하고 2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것이 그럼 100만 명도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보훈 운동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아니 이게 선거 전이라고 하면은 그 말이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국회의원 돼가지고 앞으로 임기가 거의 4년 남았어요. 대선 이후에도 본인들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제가 통과했잖아요. 필리버스터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공감이 안 되니까 본인 이름 걸고 필리버스터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기소가 정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는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생중계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압박인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의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지 뭐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보훈성으로 봐야 되나 자발적인 것으로 봐야 되나 두 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법부나 법원은 조금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